2교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계기용 변성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약간 문제가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단 개요에서 계기용 변성기라는 개념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계기용 변성기는 전압이든지 전류를 변성하는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거래용 변성기, 이런 그 계기용 변성기에 대한 정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주 원인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적어주면 좋겠죠. 절여이라든지 변성 특성으로 인해서 계전기라든지 기기의 계기의 소형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방향으로 계기용 변성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이 중에서 이제 CT, ZCT, PT, 요걸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안지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도 CT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쓰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변성기에 대한 구분이 나오죠. 변성기의 구분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절연 방식, 용도별, 권성 구조, 철심 유무, 요렇게 따라서 또 변성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계기용 변류기를 봐보겠습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말 그대로 이제 CT 쪽이니까, CT는 1차측, 2차측 권선, 철심, 이걸로 구성돼서 철심을 매개로 해서 이 1차측의 이 자속을 통해서 1차측 전류를 2차 전류로 이렇게 이제 변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용 변류기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특성이니까 목적은 생략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이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특성을 보시면, 특성을요. 자, 특성에 오차 계급이 나오죠. 이 오차 계급이라는 거는 계기용 변성기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오차가 얼만큼 적냐. 자, 이 오차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기용이냐, 계전기용이냐, 그죠? 이렇게 좀 구분해서 또 설명이 돼야 되고요. 자, 계기용은 보통 이제 평상시에 100% 부하를 걸었을 때 그 100% 부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처, 여기에 대한 어떤 오차 계급, 어떤 정밀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계전기는 이제 포화 특성과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전류 정수에서 우리가 10% 이내에 오차가 발생되느냐. 그래서 이제 고장전류가 1차측에 흘러 들어오더라도 계전기 2차측으로 피갑되는 그 고장전류가 충분히 검출이 되어서 계전기 동작하는데, 즉 차단기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오차 계급,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 부분, 과전류 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전류 강도라는 거는 단락전류에 의한 권선의 온도 상승. 만약에 탈락이 발생됐다. 이렇게 탈락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탈락이 발생되면 1차측에 단락전류가 흘러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1차측에 단락전류 흘러 들어갔을 때 2차측이야. 2차측에 이제 단락전류가 1차 단락전류에 해당하는 2차 단락전류가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권선에 이 부분에서 이제 권선이 발열에 의해서 이 전류 가치가 굉장히 커지겠죠. 1차측의 단락전류가 굉장히 크다 이거죠. 1차측의 단락전류가 이렇게 크니까 이 1차측의 큰 단락전류에 해당하는 2차측 단락전류, 이 CTB죠. CTB에 해당하는 전류만큼이 2차적으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발열이 되겠죠. IJRT, 그죠. 이렇게. 이 이제 다시 발열이 생기니까 이 발열에 의해서 권선이 녹느냐, 마느냐, 즉, 권선이 용단에 견디는 강도, 이걸 나타낸 게 이제 과전류 강도다. 이 과전류 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초를 기준으로 따지죠. 케이스 규정상 1초까지만 따진다. 1초 동안에 1차측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다. 이런 개념을요. 이런 이제 관계 식이 이제 써지는데, 여기서 이제 열적 과전류 강도는 보통 보면 이제 표준 과전류 강도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요거지만 실제로 고장 전류가 1초 동안에만 흐르는 게 아니죠. 1초보다 짧은 시간에 흐를 수 있죠. 무조건 1초보다 짧아야 되죠. 만약에 이 시간이 1초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CT는 1초 이하의 시간 동안에 보계전기가 다 동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초 이하의 시간 동안에 흘러갔을 때 이 표준의 열적 과전류 강도는 실제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열적 과전류 강도는 여기 이제 전격 과전류 강도
이거에 대해서 루트 t로 나눠야 되니까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열적 과전류 강도는 커지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계적 과전류, 근데 열적 과전류 강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어디를 따지냐면 요거는 실효치 값으로 따지죠. 루트 메인 스퀘어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상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따지죠. 징유 부분이 없는 부분. 거기까지의 어떤 그 실효치 부분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때문에요. 1초라는 시간 때문에 요 이제 실효치 값으로 따진다는 걸 머리 답안지를 잘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 탈락 전류에 의한 전자력을 따지니까 이 전자력은 우리가 이걸 따지는 거죠. 그죠? 탈락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대칭 탈락 전류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징유 부분이 들어오죠. 징유 부분. 여기 이제 대칭 탈락 전류죠. 그죠? 대칭 탈락 전류. 그러니까 이게 합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탈락 전자력이 이제 가장 큰 곳은 어디냐 하면 2분의 1 사이클이죠. 이 2분의 1 사이클에서 이게 순시치의 최대치죠. 순시치의 최대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탈락 전류를 기준으로 탈락 전자력을 따지니까, 그죠? 그때 이제 가장 큰 전류, 요걸 따지니까 이 전류는 정상적인 탈락 전류, 그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AC 부분의 탈락 전류, 이거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AC 부분이죠. AC 부분이고, 요 부분은 AC 플러스 이제 DC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큰 놈이죠, 그죠? 이 놈이 보통 이제 2.5배에서 2.6배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순시치로 따진다는 거. 그런 어떤 개념들이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열적 과전류 강도 대비해서 약 한 2.5배에서 2.6배 정도 크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겠죠. 자, 관계식을 보시면 뭐 이런 기계적 과전류 강도에 대한 식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전류 정수 부분 있죠. 이 과전류 정수 부분도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이 과전류 정수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과전류 영역에서 오차 특성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타나는 그때 1차측 전류가 1차 전격 전류 대비해서 몇 배냐. 이게 이제 과전류 정수죠. 물론 당연히 표준의 조건이죠. 그 표준의 조건이라는 거는 전격 부담, 그러니까 CT 2차 측에 CT 용량에 해당하는 CT 전격 부담에 해당하는 용량을 걸어놓고 또 이제 60Hz, 60Hz 주파수에서 CT의 전격 부담 하에 전격 부담에 해당하는 부하를 건 상태에서 요 과전류 정수를 따진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답안지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과전류 정수 값들의 종류들은 뭐 50, 20 이런 게 있다 정도 간단하게 나타내 주시면 좋겠죠. 요거 외에도 이제 포화 특성 같은 거 간단하게 요거 좀 이제 조금 많이 썼는데 1차 측에 탈락 같은 대전류 흘러가게 되면 이 CT에 우리 이제 과전류 정수를 잘못 선정했다. 그러면 이제 포화가 되겠죠. 그렇죠? 포화가. 이게 이제 포화가 된다. 포화 특성이죠. 이 탈락 전류 같은 데 큰 전류가 흘러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게 포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락 전류에서도 충분히 포화를 할 수 있다. 그죠? 1차 측의 전류에서. 1차 측 탈락 전류가 이제 2차 측 되지 않습니까? 2차 측 탈락 전류에 대해서 2차 측 탈락 전류도 쭉 나와야 되는데 이 철심 사이즈가 작아버리면 이 부분이 철심이 있죠. 이 부분에 철심 사이즈가 작아버리면 이게 이제 빨리 포화가 되겠죠. 그만큼. 그죠? 철심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게 빨리 포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L 이꼴 5다, L 이꼴 10이다, N 이꼴 20이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 값에 따라서 포화 특성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1차 측에 탈락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포화라는 특성이 있다. 요 정도의 개념을 또 반드시 답을 언급해 놓은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T 2차 측이 오픈했을 때 CT 2차 측에서 오픈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측에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1차 측에 전류가 흘러갈 때 1차 전류의 자속 파이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도기준력이, 이 자속을 매개로 해서 이게 유도기준력이 발생되겠죠. NTT면 D파이, 그죠? 이렇게 해서 유도기준력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유도기준력이 발생되고 여기 이제 이게 폐로가 되어 있으면, 2차 측 전류가 흘러가겠죠. 2차 측 전류가 흘러가면서 다시 1차 측의 이 자속을 상쇄시키는 이 파이2가 다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파이1 빼기 파이2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파이만큼이 여기 이제 철심 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놈이 2차 측 전류가 오픈이 되어버리죠. 2차 측 전류 오픈이 되어버리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빼주는 파이2 자체가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파이1은 지금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부하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동기든 뭐 어떤 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이 부하는 전류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니까 이 부하 전류에 의한 이 자속 파이는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다 이거죠. 그죠? 이런 특성을 이렇게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이 그림처럼
만약에 이제 이걸 조금 더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포화점이다. 이게 포화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포화점이면 포화되기 전까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자속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이만큼 더 당겨야 되죠. 그러면 이 자속의 변화에 대해서 전압이 이렇게 쭉 걸리겠죠. 걸리다가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딱 오면 지금 자속이 더 이상 변화가 없죠. 그럼 자속이 변화가 없다는 거는 여기서 E는 NT-T분 D파이니까, 그죠? NT-T분 D파이니까 여기 자속이 변화가 없으니까 유도기전력이 뜨질 않죠. 그래서 여기는 유도기전력이 이렇게 뜨다가 여기 와서 자속이 변화가 없는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요렇게 오다가 또 다시 여기 부분. 자속이 이렇게 감소되죠. 감소되는 부분 다시 이쪽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죠? 이런, 전압 파형이 나온다. 그때 포화되기 직전까지 이제 높은 전압이 뜨니까 CT 차를 오픈시키면 이런 과전압에 의해서 CT 자체의 소송뿐만 아니고 CT 차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에 손상이 발생되죠. 물론 당연히 기기에 저런 파괴전압 이상이 될 때, 저 기기에 내전압 이상이 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간단하게도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오차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 왜 발생되냐면 우리가 이제 철심이 있지 않습니까? CT에. 그럼 이제 1차 전류에 해당하는 2차 전류가 100% 나올 수가 없겠죠. 뭐 이걸 간단하게 이제 등가이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비오차의 핵심은 위상오차도 있지만, 위상각오차도 있지만, 이 사실 이제 이 비오차의 이제 요 부분이 제일 더 크게 문제가 되죠. 여기 쉽게 1차측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여기 이제 2차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측 전류가, 그죠? 여기 2차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자 전류만큼의 전류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 여자 전류만큼의 전류가 빠지니까, 1차 전류가 일부가 일로 가고 일부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 여자 전류 빠진 것만큼 2차 측에 오차가 많이 발생되겠죠. 그때 이제 공칭 변류비는 우리가 100대 5다. 일반적으로 칭하는 변류비죠. 그 변류비 대비해서 실제로 이게 100대 5인데 100대 5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만큼 지금 전류가 적게 나온다. 2차 측에. 그럼 이게 만약에 100대 4.9다. 그럼 100대 5 빼기 100대 4.9 나누기 100대 4.9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비오차에 대한 거. 요 비오차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성오차라는 거는 비오차와 이제 위상각 오차를 두 개 합친 거죠. 그러니까 위상각 오차라는 거는 1차 측, 2차 전류에 해당하는 1차 측 전류가 이 벡타적으로 정확하게 180도를 이루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뭐 계략적으로 그리면 여기 2차 전류지 않습니까? 2차 전류면 여기 1차 전류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여자 전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여자 전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1차 전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 여자 전류 때문에. 그죠? 여기 이제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180도 돼야 되는데 180도 이루고 있지 않죠. 이 각도를 보면, 그죠?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보면 이게 180도 이루고 있지 않죠.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뭐죠? 여기 이제 합성오차, 이런 부가 위상각오차죠. 이 위상각오차죠. 이 위상각오차하고 앞에 아까 설명한 이 비오차,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걸 합성오차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위상각오차는 크게 크지 않다. 비오차가 약간 주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ZCT는 요거 이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니까, 그죠? 요거는 보통 보면 이제 어디서 많이 하느냐. 고장 접지 계통이나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전류를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해서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저장 접지 계통에는 못 쓰냐? 그럼 저장 접지도 쓰고 있죠. 저장 접지 계통에는 이제 방향성을 부여할 때, 예를 들어서 휘다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떤 그 선택된 휘다만 지락이 났을 때 그 선택된 회로만 차단하고 싶다. 그럴 때 방향성을 부여할 때 이 ZCT 플러스 SGR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된 그 회로만 차단하는 거죠. 물론 이제 GPT OVGR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OVGR하고 SGR하고 정일 회로를 구성해 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장난 회로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차단하겠죠. 그러니까 ZCT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ZCT에 대한 허용 오차들. ZCT 허용 오차 이것도 똑같죠. ZCT 역시도 똑같은 CT니까 여기 이제 이쪽으로 여자 회로 쪽으로 얼마만큼 여기 이제 전류가 많이 빠져나가냐. 많이 빠져나갈수록 허용 오차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적으면 적을수록 오차가 적은 거죠. 거기에 대한 H급하고 L급과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요.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격 과전류 배수들, 뭐 이런 것들은 ZCT가 포함되지 않는 영상 일체 전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전격 과전류 배수다.
뭐 이런 정도요. 뭐 케이블 계통이 이제 크다. 그 다음에 이 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이 가공보다는 고장이 났을 때 뭡니까? 지락 전류가 이제 크죠. 그죠? 이때 이제 전격 영상 전류, 전격 일상 전류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죠? 요런 이상 지락 같은 이런 영상 과전류에 대해서는, 과전류 보호를 구하는 경우에 뭐 이런 값들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답은 요 정도만 적으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허용 오차에 대한 부분, 전격, 과전류 배수에 대한 그런 개념들 간단하게요. 그 정도만 적어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잔류전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잔류전류도 간단하게 좀 적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잔류전류도 실제로 보면 지락이 나지 않았죠. 1차측 영상 회로가 흐르지 않는데 2차측에 영상 전류가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잔류전류겠죠. 그죠? 잔류전류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1, 2차 도체 사이에 이제 전자적 불균일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ZCT에다가 삼신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문제가 있는데, 이 단신 케이블을 우리가 평행하지 않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도, 이렇게 각도로 우리가 딱 연가 형태라든지 아니면 삼각배를 해두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잔류전류에 의한 문제점,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뭐 개등기 오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PT 쪽에는 PT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작성하고, PT는 1차 원선, 2차 원선, 75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전압에 해당하는 2차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계기가, 그게 계기용 변성기다, 계기용 변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전격 부담,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중성적 불안정 현상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에는 뭐 GPT 같은 거요. GPT 같은 데는 보통 이제, 비접지계통, 고장 접지계통에서 이제 영상 전압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영상 전압을 얻기 위해서 이 ZCT를 쓴다. 그죠? 그 다음에 MOF 같은 데는 CTPT하고의 어떤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계기용 변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특성은 이제 과전류 강도 부분, 이런 거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에 그 문제들은 이걸 가능함이 아니고 반드시요, 결론을 이렇게 맺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에 적용되는 계기용 변성기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 계통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변성기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에 이렇게 적합한 이 변성기를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계측이라든지 고장조율, 이런 것들을 검출해서 전력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된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에 가서 맺어져야 된다. 그죠? 이 변성기에 대한 종류별 특징을 물었지 않습니까? 어떤 특성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통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것을 간단하게 결론에 가서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결론은 작성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전력용 콘덴사의 역률 개선 효과와 설치 시 주의사항, 이게 나왔죠. 최근에 이제 이 콘덴사 문제가 서서히 좀 많이 나오죠. 기초적인,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력용 콘덴사는 뭐다? 이거는 이제 무효전력 공급 장치죠. 이거를 소비로 왔을 때는 진상 무효전력 소비 장치죠. 콘덴사는 진상 무효전력 소비 장치인데, 이걸 이제 우리 공급자 입장에 봤을 때는, 진상이 이제 지상으로 되는 거니까. 지상 무효전력 공급 장치죠. 그럼 앞에 지상을 빼버리면 무효전력 공급 장치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L성분은 무효전력 소비 장치, 그 다음에 콘덴사는 무효전력 공급 장치가 된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역률 개선을 통해서 전압 변동, 전력 손실 등을 억제를 하나, 과보상이 되면, 콘덴사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전압 상승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상에 의한 송전 손실들, 그 다음에 고조파 왜곡 확대. 이제 우리가 이 부하 측이 우리가 이제 콘덴사를 설치해 놓으면 고조파가 그쪽으로 이제 왜곡이 확대가 되죠. 그죠? 고조파가 이 부하 쪽에 있는 고조파 전압이 계속적으로 주는 고조파보다 이게 증폭이 돼 나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조파 왜곡 확대죠. 이런 것들을 우리 기본사하면서 제가 회로들을 그려놓고 제5고조파가 전원 쪽에 침입했을 때 이 콘덴사 단자 전압이 용량성이냐 유효성이냐에 따라서 고조파 왜곡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죠. 뭐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덴사 이제 파손 문제, 이런 것도 또 발생이 되겠죠. 이게 이제 콘덴사 파손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발전기 자기여자 사이랑이라든지 전동기 자기여자 현상,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전동기 단자 전압이 올라가게 됐을 때 전동기 단자 전압 자체가 전동기의 절연 내력보다 클 때, 그죠? 그럴 때 전동기뿐만 아니고 콘덴사 이쪽에 이제 손상이 발생된다. 그런 내용을 써야 되겠죠. 자, 역률 개선 효과에 대한 부분,
변압기라든지 배전솔로의 손실이 감소된다. 왜냐하면 이 콘덴서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역률이 개선되면서 뭐가 되죠? 이 전류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전류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역률각이 세타1에서 세타2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선이 됐을 때 이 전류 자체가 작아진다 이거죠. 전류 자체가 작아지면서 이 전류 자체가 이제 이 전류가 이렇게 작아지면 이게 이제 전류가 작아지면 결국은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죠. P는 루트 3 뭐 VI 코사인 세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I는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안지를 풀어도요. 코사인 세타니까. 이 역률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역률이 만약에 0.7에서 0.9로 이렇게 개선되었다. 역률이 개선되면 이 전류가 줄어드니까, 그죠? 이 전류가 줄어드니까 손실도 줄어진다. 손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I제곱 R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류값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전력 손실이 작아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도 되고, 이걸 이제 손실률로 따졌을 때는 개선 전 손실 빼기 개선 후 손실, 그 다음에 개선 전 손실이죠. 요거의 이제 관계식을 이렇게 써서 요걸 다시 이제 역률 값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역률 값 바꿨을 때 이 개선된 손실률은 이제 역률의 제곱이야. 이 역률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해서 감소한다.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역률 개선 효과로서 손실률이 감소된다. 이런 어떤 풀이로 답을 적어도 되고, 요게 만약에 좀 작성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률 개선이 됐을 때, 전류가 작아지니까, 전류가 작아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작아진 만큼 이제, 이 전류가 이렇게 작아졌지 않습니까? 이 전류는 이제 감소가 됐으니까, 감소된 것만큼 손실이 작아진다. 손실로도 표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 공부하실 때요.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안지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의 여유도 증가. 자, 우리가 역률이 개선되면 우리가 유효 전력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비 용량이 T인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변압기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메이커에서 나올 때는 이 설비 용량은 이미 딱 세팅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지 않습니까? 역률이 낮으면 그만큼 유효전력 자체가 작아지는 거고, 역률이 좋아지면 그만큼 유효전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나타내버리면, 만약에 세타1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원이지 않습니까? 원의 반경은 똑같죠. 이걸 이제 T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똑같은 반지름이니까, 자, 이 TT는 똑같단 말이죠. TT는, 그죠? 자, 예를 들어 세타1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 유효전력은 이거밖에 안 되죠. 유효전력은. 무효전력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역률을 개선한다. 즉, 다시 말해, 콘덴서를 이만큼 집어넣었다, 이죠. 이 콘덴서를 이만큼 집어넣었으니까, 역률이 이제 이렇게 세타2로 이렇게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역률이 개선된 만큼 유효전력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 유효전력 증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반드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역률이 개선되면 유효전력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변압기의 이용률 자체가 커진다. 그죠? 그런 내용들 작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에 대한 감소. 자, 전압 강화에 대한 감소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식을요. 이 전압 강화에 대한 식, 코사인 세타 1일 때 그 전압 강화 델타 1, 그 다음에 역률을 개선했을 때 코사인 세타로 역률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요 세타 2,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1에서 델타 V2로 빼버리면 여기서 이걸 뺀다 이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RR 날라가고 여기 X가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나오면서 PX에 3이 나누기 탄젠트 세타 1 빼기 세타 2가 되죠. 그럼 이제 역률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설명해야 되겠죠. 이거만큼 전압 강화가 이제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답안지 적을 때도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답을 풀어놓고 난 다음에도 정확하게 결론을 딱 맺어놔야 돼요. 이거 어떤 만큼 이게 이제 전압 강화가 감소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풀어놓으면 채점자도 뭐 대충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를 시험장에서 확실히 좀 적고 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요금의 경감. 요 전력 요금도 역률을 개선해버리면 역률 보상 금액을 이제 받겠죠. 그죠? 기본 요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역률이 이제 95%를 넘게 되면 95 빼기 역률이죠. 그죠? 요 증가된 역률만큼 여기 기본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 요금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기본 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사용량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기본 요금에 대해서 용률 보상 금액을 받는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치 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설치 주의사항이요. 요거는 우리 문헌당 1권, 거기 콘덴사의 뒤에 보면, 설치 시 고려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설치할 때 그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 자, 옥내에 직사일광이 없고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장소이죠. 직사일광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열화라든지 손상이라든지 어떤 그 저런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죠.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먼지 이런 부분, 그 다음 온도 부분, 뭐 어떤 설치 간격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전격 부분은 사실 요것만 암기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전격을 우리 KS C480의 기준에 보시면, 그죠? 요렇게 이제, 전격 전압의 1.1배까지 올라가는 거는 24시간 중에 12시간 이내까지는 버틴다는 거죠. 여기 1.1배까지는 12시간까지 버틴다. 1.15배까지는, 전격 전압의 1.15배까지는 24시간 중에 30분 동안 잠깐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압의 배수가 커질수록 여기 이제 허용되는 인가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요거 한 2개 정도만 최소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용량 쪽이죠. 요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전격 부담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대 허용 전류는 전격 전류의 130% 이하. 여기까지는 KS C480에 나와 있는 기준값입니다. 그러니까 전격 최대 어떤 사용 부담이 있죠. 즉, 그 부분은 우리가 KS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전격 관련된 부분도 작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자 현상 문제. 콘덴서 용량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콘덴서의 전격 전류죠. 이 콘덴서의 전격 전류가 이 전동기의 무효 전력이니까 이 전동기의 무효 전력이 뭐죠? 이게 이제 전동기의 여자 전류죠. 여자 전류. 전동기 여자 전류보다도 콘덴서의 전격 전류가 더 커버리면 이 전동기의 자기 여자 현상이 발생되죠. 이 발전기의 자기 여자 현상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런 자기 여자 현상에 의해서 이 이제 전압이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그런 거로 인해서 콘덴서뿐만 아니고 전동기 쪽에도 여기 이제 손상에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Y델타 기동 시에 이 콘덴서 접속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델타 측에, 운전 쪽에다가 설치돼야 되겠죠. Y 쪽에 달면 안 되는 게 Y는 기동할 때만 달지 않습니까? 물론 기동할 때 용도도 나쁘죠. 기동할 때 용도도 나쁘지만 실제로 이제 운전되는 거는 이제 델타 측으로 해서 운전되는 거니까 콘덴서는 반드시 이제 델타 쪽에 달아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도 여기 이제 우리가 콘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동력 설비의 역률은 보통 이제 한 90에서 95% 요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콘덴서를 계획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왔다 갔다 증감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역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고 답안지는요. 그 다음 콘덴서는 고주파를 유입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용량성 회로이기 때문에, 용량성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 2파F 되죠. 주파수가 높아지면 용량성 리액탄스가 작아지죠. 자, 요런 관계가 있고, 특히 전력계통에서 이 콘덴서 쪽에서의 사고 빈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 전력 사고의 한 8, 90%는 콘덴서율에서 발생된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죠. 그죠?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결론에 가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문제 3번은 요게 이제 약간은 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소방적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전문 어떤 소방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교사의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초고층 빌딩에서 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엘리베이터를 피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자, 엘리베이터를 피난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피난수단으로 사용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피난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피난수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장치는 뭐냐. 자, 여기에 문제가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 문제가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물었는지가 여기 이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를 물은 건지, 아니면 이 피난수단으로서의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장치를 물은 건지, 이게 좀 애매한데, 제가 풀이한 거는 사실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때 안전장치는 피난수단으로의 안전장치로 가지고 답안지를 풀었습니다. 요것도 일반적인 안전장치로 뒤에 답안지에 대한 그 안전장치에 대한 그 구성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장치의 종류들. 그런 것 정도도 언급하는 것도 뭐 좋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초고층, 이런 문제는 초고층이라는 개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자, 화재 시 피난용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면 이 초고층에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지상층으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특히 뭐 노약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을 입은 어떤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기준층까지 내려오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엘리베이터를 이 사용하는 게 피난에 대한 효과적인 어떤 해결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놓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물은 내용이 뭐냐면 화재 시 피난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자, 문제점은 첫 번째 봐보시죠. 이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이제 이용을 한다. 그럼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그죠? 사람이 이제 다수 사람이 이렇게 모입니다. 다수 사람이요. 다수인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는데, 대기하는데 이때 엘리베이터 빨리 와서 타고 내려가면 괜찮은데, 이때 이제 이 문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이 문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이죠. 이 문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이죠. 대기 중에 이게 이제 연기에 노출된다. 연기에. 그죠? 연기에 노출됩니다. 연기라는 건 사실 독성 물질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람이 연기를 마셨을 때 거의 뭐 이제 유독성,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명 손상에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연기에 노출될 수 있고 사람이 또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안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대기 상태에서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질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버튼식 동작이라든지 자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 이제 화재 발생 지역에서 이제 화재 발생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죠. 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자 이게 이제 화재청이다. 이게 화재청입니다. 화재청이에요. 화재청까지 딱 내려와서 문이 딱 열렸는데 여기서 연기가 확 돌아버립니다. 연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층에서 이게 이제 하강을 쭉 하다가 여기 지금 화재청에다가 지금 만약에 딱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문제점, 막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에서 이제 화재청에 딱 멈춰버린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이 연기가 확 들어온다 이거죠. 요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반적인 우리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기 전에는 절대 운행이 되지 않죠. 무조건 하고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막 몰렸지 않습니까? 그 문이 닫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서로 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엘리베이터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운행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죠? 서로 자기가 타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자, 네 번째는 화재 중의 정전. 자, 화재가 발생되는데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정전이 됐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운행이 중단이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할 수가 없죠. 정전이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 되는데 그 발전기 돌리는 어떤 시간도 있을 거고 뭐 발전기도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럴 때 뭐 비상 엘리베이터 탑승객들이 그 층에서 딱 갇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나 연기 부분, 이 엘리베이터 설비에 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화재나 연기가. 자, 그리고, 소화전 호수를 막 지금 이렇게 소화전 호수나 스프링클러 물을 지금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물들이 이제 쏟아질 때 엘리베이터 전원이나 제어배선 쪽에 여기 이제 단락 문제, 물로 인한 단락 문제, 이런 것도 야기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장비의 이제 과열. 엘리베이터 장비들이 이제 막 과열되다 보니까 요 이제 오동작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연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 실에 가압을 하죠. 가압을 해버리면 이 엘리베이터 이제 문이 열리지 않다 나와 있나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엘리베이터 쪽에는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공기가 청정이 되겠죠. 그리고 공기가 청정되니까 연기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 가압을 한다 이죠. 압력을 높인다 이죠. 압력을 높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문이 열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그죠? 엘리베이터 문이 여기 열리지 않죠. 열리지 않는 이런 어떤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운행으로 인한 피스톤 효과. 자, 엘리베이터가, 자, 이 운행이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운행이 되면, 막 운행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압축이 생기죠. 이게 압축이 생겨요. 이런 효과가 뭐냐면 피스톤 효과죠. 피스톤 효과. 피스톤 효과 문제도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스톤 효과 때문에 엘리베이터 로비나 이 통로로 이제 연기를 유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올라갈 때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만 내려오면, 이게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는 연기를 지금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내려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로비 같은데, 이런 쪽으로 이제 연기가 이쪽으로 다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상하 운전하면서 피스톤 효과로 인해서 그 연기가 이런 그 로비 쪽으로, 통로 쪽으로 연기가 빠져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작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점에 대한 그 안전장치가, 여기 이제 초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는 일반적인 안전장치로 지금 보지를 않고요. 그 엘리베이터 컨트롤하는 거. 엘리베이터 컨트롤하는 거요. 이것도 이제 안전장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엘리베이터 제어를 하는데, 자, 화재 감지기가 이제 작동이 되면, 이제 화재가 발생됐죠. 그럼 이제 이 엘리베이터 실안에 이제 감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지기가. 여기 이제 감지기가 있다, 그죠? 감지기가 딱 있어서, 연기 감지기가 이제 보통 설치가 되겠죠. 연기 감지기가요. 연기 감지기가 쫙 해서 이게 연기 감지가 되면 엘리베이터를 어디로 대피시키냐면, 운환시키냐면 피난처. 이 피난처로 이제 이동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운행을 안 해야 되겠죠. 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만약에 화재가 발생돼 버리면 이 피난층에서 만약에 피난처에서 화재가 발생됐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피난처 이외의 층으로 이렇게 가서 운행을 중지시키죠. 왜? 피난처에서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다른 층으로 가서 운행을 중단시켜야 된다. 그 운행 중단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약간 이제 장치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조작 회로를 내일이나 내화배선, 그냥 내화 성능이 있는 거, 이런 어떤 그 조작 회로로 가면,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뭡니까? 비상전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조작 회로도 내와 내일 성능이 확보돼야 된다. 자가발전 설비형. 자, 상용 전원이 정전되면 비상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차수시설. 자, 차수시설과 성광기 설비의 방수 성능 확보. 스프링쿨러에 물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 여기 이제 방사된 소화수, 뿌려진 물 있죠. 이게 이제 성강로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게 이제 차수 시설이죠. 차수라는 거는 물을 막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실 쪽으로 이렇게 물이 쏟아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성강로 쪽에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막는 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립 댐퍼하고 제연 설비들. 플립 댐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상부로 이렇게 쫙 들어갈 때 이 압축 공기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플립 댐퍼 같은 거 설치해서 이쪽으로 일부 뭡니까? 압축된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이 플립 댐퍼 이런 거겠죠. 그죠? 제연 설비는 이제 연기를 컨트롤하는 설비들이고, 그 성강기 기계실이 이제 성강로 상부에 설치된 경우, 자, 기계실이 보통 여기 설치되어 있다. 기계실이 이제 상부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상부로, 성강로 상부로, 이 성강로죠. 이 성강로 상부로 성강기 시설이 성강로 상부에 위치한 경우에, 기계실에 유입된 열. 자, 이 기계실에 이제 열하고 연기들 이런 것들이 유입되겠죠. 기계실에 유입된 열과 연기에 어떤 배출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위에 이제 기계실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연기 같은 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들을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막 그런 어떤 배출 설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기 가압으로 인한 성강로의 어떤 청정 유지, 즉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강기 운행에 따른, 즉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른 피스톤 효과의 제어와 압력 유지를 위해서 이 플랫 댐퍼, 아까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위로 쭉 가다 보면 이 압력이 확 걸리겠죠. 그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플립 댐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설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거 약간 소방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쓰기가 좀 약간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통신시설 이런 거는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죠. 통신시설은 엘리베이터 카에서, 즉 차 안에서 피난자 또는 피난 유도 요원하고, 그죠? 이 방재센터의 지휘 통제자와 화재 피난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기 위한 이런 통신시설이 확보돼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실 안에 쉽게 그러면 방재센터하고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 또 설치돼야 된다. 이런 게 나오죠. 뭐 기타 이제 막 카 외부의 그 비상 사다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안전장치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결론에 보시면 초고층 빌딩에서 가장 빠른 피난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 이게 사람이 초고층에서 지상층까지 내려오기가 일반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노약자라든지, 그죠? 뭐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그냥 피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른 피난을 위해서는 이제 사실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저층에서는 피난 계단을 이용하죠. 계단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선 길이가 짧으니까. 근데 초고층에서는 사실 건강한 사람도 이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이제 건강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상용, 그죠?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피난 계획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비상시에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라든지 부상자, 노약자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비상 엘리베이터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결론에 가서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한번 나왔죠. 여기 내용이 뭐냐, NC IEEE라고 IC 기준에 따른 변압기 탈락 강도 시험 방법과 대칭 탈락 전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탈락 전류를 시험하는 목적은 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만약에 변압기 2차 측에서 탈락 사고 났을 때, 변압기가 탈락 전류에 못 견디면 뭐 터진다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변압기가 만약에 2차 측에 탈락 전류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탈락 전류가 이렇게 변압기 2차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탈락 전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커서 여기 탈락 전류의 열적인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문제, 탈락 전자력,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탈락 전자력이요. 만약에 이 변압기가 만약에 소속이 됐다. 그랬을 때는 사람 사망사고라든지 인사사고, 이런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변압기에 대한 탈락 시험을 통해가지고 이 변압기가 군선, 철심, 여기 이제 열적,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해져도 이 열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압기가 견디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CIEE에서는 요거 미국이죠. 미국 쪽에서는 탈락 시험하는 방법하고 대칭 탈락 전류 계산법에 대해서 이렇게 변압기별로 분류를 하고 있다. 요게 변압기를 4개 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작성하면 좋겠죠.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적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카테고리 1, 2, 3, 4, 단상 3상에 대해서 1, 2, 3, 4로 구분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자, 조건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군선 변압기죠. 일반적인 전원 변압기는 다 이군선 변압기지 않습니까? 이군선 변압기에 대한 탈락 전류에 대해서는 대칭 탈락 전류 시험은 일반적인 우리 탈락 전류 시험이 있죠. 100나노미터%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 이 전격 전류에 해당하는 게 변압기 탭, 변압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탭에서의 전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작성해야 되고, 요때 이제 ZT는 우리가 이제 사용 중인 이 변압기 탭에서의 그때 변압기 임피던스입니다. 우리가 변압기는 우리 사용하는 탭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6,600개 톤이다. 그럼 6,600이냐, 6,600이냐, 6,300이냐, 뭐, 어떻다네. 현재 지금 변압기를 운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탭 있죠. 그 탭에서의 임피던스. 요게 이제 ZT다. 트랜스포머요. 그 다음 ZS는 계통이죠. 전력 계통의 임피던스입니다. 그죠? 전력 계통의 임피던스인데, 요 임피던스 값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사실 잘 알 수도 없죠. 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요 ZS, 즉 계통 임피던스 부분은 일반적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답안지에 와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대칭 탈락 줄이니까.
직류분이 포함되지 않은 대칭 단락줄류 부분이니까 직류분이 포함되려면 이때 이제 K 값이 곱해져야 되겠죠. 그죠? K 값이 이제 몇 배가 곱해주냐면, 자, 비대칭 단락줄류 부분의 IP 부분, 요거는 이제, 대칭 단락줄류 부분이죠. 대칭 단락줄류 부분에 대해서, 곱해지는 그 배수값, 요게 지금 K 값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I는 이제, 기준 전류에 대한 대칭 단락줄의 배수로 되어 있고요. 요 I는. 요거는 이제 기준 전류죠. 이게 기준 전류입니다. 기준 전류에 대한 대칭 단락줄의 배수가 요거고, 요때 이제, RX 값에 따른 요 K 값, 요 K 값은 전류 계통의 RX 값이 어떠냐, 아니요, 변압기에 대한 RX 값이 어떠냐, 그죠? 변압기와 전류 계통에 대한 RX 값, 변압기 자체에도 보면 R 값이 있고, 저항 값이 있고, 그 다음 변압기 자체에 L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변압기 자체에 대한 RX 값, 그 다음에 계통에 대한 RX 값, 요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제 RX 값에 따라서, K 값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게요. 요거는 이제 대칭 단락줄에 대한 어떤 배수, 요건 대칭 단락줄에 대한 배수, 요건 이제 비대칭,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K 값은. 이 비대칭 개수 값은, 계통 및 변압기의 그 리액탄스, 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도표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RS 값을 정확하게 도표를 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RS 값은 변압기와 계통의 리액탄스 값에 의해서 도표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답안지 적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렇게 답안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도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K 값, 비대칭 값 구하는 것도 기술에서 핸드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장이 났을 때 그때 당시의 역률. 그죠? 그 다음에 그때의 전력계통의 X 나누기 R 값. 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대칭 계수 K 값이 구해져 있죠. 그죠? 구해집니다. 도표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요거 역시도, K 값이, 계통의 RX 값에 따라서 K 값이 정해진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고 답안지 쓰는 게 낫지. 이 도표 값을 어떻게 이루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개념적인 내용만 답안지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작성하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런 정도, 요걸 더 추가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변압기의 최대 대칭 단락줄류가 초과하지 않을 범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기는 사실 좀 만만치 않지만, 그죠? 뭐, 여기까지 적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답안지는요. 자, 그 다음에 IC 기준, 요 IC는 유럽 쪽이죠. IC 600765에 의한 단락 시험 방법. 자, 이거 역시도 그렇죠. 여기는 카테고리를 1, 2, 3이죠. 위 아까 IEEE는 1, 2, 3, 4죠. 여기는 1, 2, 3로 이렇게 구분한다. 카테고리 1, 2, 3에 따른 이 변압기 전격 용량이 구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U 나누기 요 계통의 전격 전압에다가 임피던스. 전류는 전압에다가 임피던스지 않습니까? 그죠? I는 뭐, V 나누기 R이니까 그 개념으로 여기 이제 계통의 전격 전압 나누기 ZS죠. 요 ZS 역시도 보통은 다 무시됩니다. 위에 이제 IEEE처럼 이 값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계통의 단락 임피던스, 뭐 시스템의 단락 임피던스라고 얘기하죠. 어떤 우리 자료에 보면 이제 시스템의 단락줄류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 단락줄류. 시스템의 단락줄류나 이 계통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암기를 할 때는 계통 단락줄류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셔도 되겠죠. 자, 계통 단락줄류. 이 값도 보통 무시가 된다. 똑같이 이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걸 유도를 해보면요. 요거 다 유도가 되거든요. 요 유도는 이제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도 다 입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이제 이 식 있죠? 퍼센트 비드식, 그죠? 여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유도를 하면 이런 값들을 다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답안지는 요 값들에 대한 암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이해는 이제 기본서 공부하실 때 이 값들이 어떻게 유도되고 이 의미가 뭔지를 이제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출력이 돼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이런 공식들이 암기가 되어 나와야 됩니다. 요거 ZT, 변압기 단락 임피던스죠. 요 변압기 단락 임피던스 요거도 아까 그 식 있죠. 아까 제가 요 유도된 식, 요 식을 통해서 이게 유도가 됩니다. 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UZ가 여기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 다음에 여기 상전압이죠. 요걸 또, 논문별로 조금 다르게 써놨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2006년도에 대한전기 학회 자료에 보면 이걸 SN이라고 써갑니다. 이걸 SR로 표시된 책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벼락의 전기력 용량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UN은, 상전압이고요. UN. 요거 유제들을 ZT 이렇게 표시하는 책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유제트 대칭을 ZT 이렇게 표현한 거는 2002년도에 보시면 그 대한전기 협회에서 나온 그 전기시험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 자료고요. 2006년도에 대한전기 학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개념적인 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 벼락기 전기력 용량, 요 부분이 약간 기호가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탭 전압은 똑같은데 요게 좀 다르죠. UZ가 아니고 요 뭐 ZT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요렇게 이제 공식을 외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단락 전류는 여기 이제 아까처럼 K 값이 또 들어가야겠죠. 요 K 곱하기 루트 2배, 요 피크 팩터가 우리 K 값에 해당하는 피크 팩터가 K 곱하기 루트 2배가 이제 적용이 된다. K 피크 팩터가요. 자, 이때 K는 다시 한번요. 여기 X 나누기 R 값이다. 그럼 X 나누기 R 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K 곱하기 루트 2배도 여기 이제 RX 값에 따라서 K 곱하기 루트 2배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전력계통에 여기 이제 시스템이라는 전력계통이겠죠. 시스템과 변압기 리액턴스 합. 요게 이제 X죠. 그죠? 그다음 R은 시스템과 변압기 저항의 합이다. 이건 뭐 계통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시스템, 계통. 요거는 계통하고 변압기 리액턴스. 그러니까 전력계통의 그 X값하고 변압기 X값. 요거는 이제 R은 뭐냐 하면 계통의 R값하고 변압기 R값의 합입니다. 아시겠죠? 요거의 합, 계통하고 변압기의 리액탄스 합, 그 X, 요건 R, 요거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위에 값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에 요렇게 이제 K 곱하기 루트 2인데, 요 전력계통 RX 값에 따라서 K 곱하기 루트 2라는 값이 도표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도표를 외우기 힘드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K 곱하기 루트 2배, 대칭분 있죠. 대칭분. 이 대칭분이 전력계통의 X 나누기 R 값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도표로 구해진다. 이렇게만 답안지에 던져주시면 되겠죠. 이 도표를 외운다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공부할 때 이런 도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개념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적어주는 게 좋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도 보시면요. X 나누기 R에서 X 값이 커지지 않습니까? X 값이 커지면 우리가 어때 봅니까? 자기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죠? 더 많죠. 그 L승물이 더 많기 때문에 L승물이 많을수록 이 비대칭 K 값이 K 곱하기 루트 2의 배가, K 곱하기 루트 2배가 더 커진다. 이런 개념적인 걸 알아주는 게 좋지, 이 도표를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 L이 커질 때 왜 이 K 값이 커지는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자꾸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까지 답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시험 횟수들 이런 부분이죠. 시험 횟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가서 조금 작성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에 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삼상변압기 기준으로 보시면, NCI 트리플의 시험 횟수가 대칭 단락 전류가 4번, 비대칭 단락 전류가 2회종, IC 쪽에는 비대칭 부분이 9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IC 규격에 의한 단락 시험이 NC 규격에 의한 시험보다도 더 가혹한 어떤 시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시험 전류를 인가하는 건 횟수 있죠. 횟수적인 측면에서 더 가혹한, 그러니까 고정 단락 전류에 대한 어떤 시험하는 방법은, 단락 전류에 대한 시험 방법은 NC나 IC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시험 시간이죠. 시험 시간, 횟수 이런 것들로 봐서 결국은 NC보다는 IC에 의한 시험 방법이 더 가혹한 조건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개념을 알고 계시고 답안지에 적어주면 좋겠죠. 5번 문제 보시면 KC 규정에서 전원의 차단에 의한 보호대축 중에 IT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IT. 이 전원 차단에 대해서 IT 계통에는 어떤 식으로 전원 차단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IT 계통 같은 데는 보통은 여기가 전력 계통이 고장 접지 계통이나 또는 비접지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계통이겠죠. 근데 이제 노출 요즘 보시죠. 이 계통 접지는 그런데 이 보호 접지, 즉 노출 조정부 부분은 전부 다 바로 이렇게 접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접지회로로 구성되는 게 이제 IT 회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IT 회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장 같은데 지락줄로 인한 부분이 이제 점화온으로 작용해서 이제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는 비접지 계통을 가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술실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전력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지락줄로 인한 차단이 전력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술실에는 비접지 계통인 IT 계통을 가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어떤 개념적인 걸 출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돼야 되고, 이 노출 노동부 접지는 또 IT 계통의 구성 및 전원 차단에 보시면 이 노출 노동부 접지는 이걸 이제 개별 접지를 할 수 있고, 이걸 개별로 접지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개별이나 그룹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괄 접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같이 묶는 접지가 일괄 접지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개별 접지, 그룹 접지, 그 다음에 일괄 접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접지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IT 계통에 대해서는 정기적 조건이, 자, 우리가 이제 제1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정기적 고장 조건은 이제 요 식을 좀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지락이 발생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저런 감시 장치 또는 제지 정경 영향을 통해서 이 고장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락이 발생되면 이제 대지 정경 영향, 여기 물론 대지 정경 영향 C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저항값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누설줄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되겠죠. 저런 감시 장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전류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고장점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런 형태의 고장 회로가 구성이 된다. 이때 고장 났을 때에 여기 이제 전압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전압은 반드시 이제 50V 이하의 전압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기적 조건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고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전원 차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1고장이 났을 때는 음향이라든지 시각 신호를 통해 가지고 저런 감시 장치 쪽에 통해 가지고 경보나 음향 신호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제1고장에 대해서는. 자, 근데 이제 이게 제2고장이 된다든지 두 개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답안지를 적어야 됩니다. 자, 자동 차단 조건. 제1고장이 발생됐을 때는 전원 차단이 되지 않죠. 반드시 이제 전원이 차단되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전원 차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접지가 그룹이나 개별 접지로 되어 있을 때는 TT 계통으로 보호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답안지에 나와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중성점이 있는 경우하고 중성점이 없는 경우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 뭐 개념적인 똑같은 거니까 답안지에는 뭐 중성선이 없는 경우 또는 중성선이 있는 경우 둘 중에 한 개를 답안지에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지락 고장이 났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전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코일이 있고,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일이 있고 전원체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A상에 만약에 L1이 날까요? L1에서 지락이 났죠. 그럼 전원체에 전원 파괴가 일어나면서 L1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접지계통을 통해서 고장전류가 빠져나갔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접지하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장전류가 이 접지계통을 통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제1고장이 났죠. 제1고장이 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전원체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2고장이 지금 이제 다시 납니다. 자, 이 전원체가 이렇게 있어요. 전원체가. 이쪽 전원체는, 자, 요 지금 노출 노존부의 전원체는 지금 정상인 전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고장 전류가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이 고장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서 이 전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전원체에 전원 성능을 뜰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전원체에 전류가 계속 흘러갔다가 또 발열이 생겼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 전원체에 전원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L3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원 파기를 시켰다. 그럼 이제 L1에서 지금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지락 고장이 났다가 L3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장 회로를 구성을 하겠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마치 이제 TT 계통처럼 이렇게 이제 회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에 작성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식적인 거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둘 중에 한 개니까 한 개를 작성하면 되니까 요거 듣든 요걸 듣든 둘 중에 한 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같은 데는 이제 전원선하고 전원선 간에 이제 고장이 났을 때죠. 자, 요거는 이제 제1고장이 Z1에서 났는데 제2고장이 이제 중성선으로 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성간 형태가 아니고 상 형태죠. 요거는 성간 형태로 고장전류가 흘러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얘는 이제 상전압 형태로 고장 회로가 구성이 되고 있다. 막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성선이니까 한상과 중성선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루프를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두 배의 제때의 IA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때는 중성선이 배선된 경우에는 요게 이제 보통 뭐 여기 선간전압 표시했죠, 여기야. 아까 선하고 선 사이에 흘렀으니까. 요거는 이제 유제로니까 요거는 이제 상전압이죠. 그죠? 선도체하고 중수소니까 요거는 이제 상전압 개념이고 유제로는 상전압, 요거는 선간전압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이제 전압식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중소선이 배선된 경우하고 안 된 경우. 요런 내용들은 답안지 꼭 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괄접지죠. 두 번째 이제 일괄접지를 이야기가 됐죠. 일괄접지가 됐을 때는 이제 TN 계통으로 이제 보호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 IT 계통이 마치 이제 TN 계통처럼 이제 보호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것도 두 개가 있는데 뭐 둘 중에 한 개 정도만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1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제1고장이 났을 때 이 접지가 지금 같이 물려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저런파기가 났으니까 이 저런체 쪽을 통해서 이 고장 쪽으로 흘러나왔죠. 그 나왔다가 이게 지금 보면 외암에 물려있죠. 그죠? 외암에 물려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외암으로 물려있죠. 다시 저런체가 있죠. 저런체가. 그럼 이 저런체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런체 어떤 저런 파기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L1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L1에서. 그럼 다시 한번 이게 L3 쪽에 만약에 이 제2고장에서 저런 파기를 일으켰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서 이제 선하고 선 사이. 여기는 L3죠. L1하고 L3. 요 사이로 지금 고장 회로가 구성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중성선이 있는 경우하고 또 중성선이 없는 경우도, 요게 지금 중성선이 있는 경우고 요건 중성선이 없는 경우네요. 요건 지금 중성선 쪽으로 흘러갔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하고 중성선이겠죠. 요 위에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L1에서 고장이 났다. 저런체를 통해가지고 고장줄 흘러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 접지 도선을 통해서 이제 노초 조정으로 왔죠. 노초로 왔다가 여기 이제 저런체가 있단 말이죠. 저런체가. 이 저런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런 파견을 시키면서 다시 이제 L3로 갔네요. 이건요. 위에 거는 지금 L1, L3로 간 거고 밑에 거는 L1으로 갔다가 그죠? 반드시 이제 L1, L2, L3, N 이거는 어느 게 저런 파괴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죠? 만약에 N 쪽이 만약에 전선이 나빠졌다. 그러면 L1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N 쪽으로 갔죠. 이 중성선 쪽으로. 그죠? 요거는 중성선 쪽으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면서 마치 이제 TN 계통처럼 되는 거죠. 이게 TN 계통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접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계통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TN 계통이죠. 그죠? 이런 계통. 자, 이런 계통이 이제, 중성선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회로는 똑같죠. 단지 선로의 그 차이점만 있는 거죠. 요걸 둘 중에 한 개 정도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TN 계통처럼 이렇게 흘렀을 때하고, 이제 이 중성선이 있고 없고에 대한 전압별 차단 시간, 요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 한계 전압 이하까지는 안전한데, 이 아까 루프 전압이 있죠. 루프 전압 자체가 안전 한계 전압을 초과하죠. 그럴 때 차단될 시간이 있다. 이거죠.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접촉했을 때 이제 위험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제 차단하는 어떤 한계 전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못 그리시면 이제 이런 그 안전 한계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한계 곡선. 이 곡선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외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한계 곡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 한계 전압을 넘어갔을 때, 허용 접촉 전압을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차단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결론에 가서 반드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이 IT 계통 비접지나 고장 접지 계통을 통해서 지락 전류를 근본적으로 줄여서 감전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IT 방식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전원은 차단되지 않죠. 전원은 차단되지 않으며, 자, 제1고장이죠. 제1고장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음향, 시각, 신호 기능, 이런 어떤 기능이 있는 저런 감시 장치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제 제1고장이 된 상태에서 2고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그때는 전원 차단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일괄 접지냐, 개별
접지냐. 거기에 따라서 TT 계통이냐, TN 계통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 답안지의 기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유도전동기의 원리와 기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이제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업 시간에도 내가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자, 단상유도전동기는 일단 유도전동기니까 회전자의 구조는 삼상유도전동기하고 똑같은 농용 구조죠. 그죠? 요거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일반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한다. 또는 뭐 소용량 동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상유도전동기는 동기전동기처럼 스스로 기동을 할 수 없죠. 동기전동기도 우리가 기동할 때 그때는 유도전동기 원리로 가지고 기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가 기동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보조 기동장치를 붙여야 된다. 그런 내용들요. 이런 내용을 써야 되고, 여기 이제, 1차 측에 고정자 쪽에 이제 전원을 걸어주면 이 전류의 자속이 여기 발생되면서, 암페 오르나 사이 법칙에서 여기서 이제 자속이 발생돼서 자속에서 이제 유도전압, 유도전류가 흘러가면서 자, 유도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쪽이죠.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쪽이고, 이게 나오는 쪽이죠. 그럼 이제 지금 자속이 지금 여기 자속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속이 들어가고 전류가 지금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토크는 이쪽으로 방향이죠. 밑에 거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코일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자속이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는 방향이 어딥니까? 회전력은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회전력이 상쇄되는 회전력으로 발생되니까 기동할 때 기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단상유도전동기는 우리가 이제 단상전원을 공급했을 때 이게 기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당연히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3번까지. 자, 그러면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군선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군선을 걸어서 기동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수업 시간 때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S 이꼴 1이잖아요. 기동할 때. 기동할 때 이제 슬립 자체가 여기 1이지 않습니까? 이때 토크가 빵이죠. 토크가 빵이니까 기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좌회전으로 기동시키든, 우회 시계 방향으로 기동시키든, 반시계 방향으로 기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기동시켰을 때의 이 토크가 이만큼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토크가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토크 차이만큼이 이제 기동 토크로 작용하는데, 그 기동 토크가 부하의 토크보다, 부하 소요 토크보다 클 때 기동을 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에 이렇게 나와 주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단상유도전동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보조 기동장치를 통해 가지고 좌회전이든 우회전 시킨다. 뭐 이쪽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든, 일단 회전을 시켰죠. 시켜 놓으면, 자,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의 토크, 만약에 반시계 방향의 토크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토크 차가 지금 이게 되겠죠. 이 토크가 되면 이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클 때는 회전을 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어떤 원리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여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요 그림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요 그림까지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전동기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요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지금 X축의 회전자계 있죠. X축의 회전자계는 요놈하고 상쇄되죠. 즉,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기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Y축의 함수를 보시죠. Y축의 요 토크하고 요 토크가 합쳐지면, 요 토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 이쪽 X축 토크 있죠. X축 토크는 이거하고 같으니까 상쇄되죠. Y축 토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합성되니까 두 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놈이 이제 이렇게 된다, 이죠. Y축 토크는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작아지면, 이 두 개는 합성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요걸 합성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토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X축 토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단상유도전동기는 X축의 이 토크는 나오지 않는다. 그죠? Y축의 토크만 나올 수밖에 없다. 요런 내용들이죠. 요런 건 참고로 보시고요. 나중에 시험 칠 때 이전동기설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면 요걸 이제 우함수, 기함수 개념으로, X축의 이 회전자계는 빵이다. Y축 자계만 나온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반대로 갔을 때도 똑같죠. 반대로 갔을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Y축의 것만 이렇게 나오겠죠. X축에는 당연히 이제 이 부분하고 이거 상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그죠? X축 자계의, X축의 자계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별 특징을 작성하려 했으니까 요거는 개념적인 것만 작성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근선하고 보조근선을 이제 이렇게 90도로 배치했죠. 여기 이제 주근선하고 이 보조근선을 전기가 90도로 이제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보조근선하고 주근선 사이 이제 보조근선을 주근선보다 가는 코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L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코일의 턴수도 2분의 1 작죠. 그럼 L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럼 주근선에 L이 많고 당연히 보조근선에 L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진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진상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근선을 주근선보다 역률이 앞서게 만들죠. 그래서 주근선에 이제 역률이 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조근선에서 주근선 쪽으로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회전시키죠. 그죠? 자, 이런 원리는 원리를 통해서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크차. 이 토크차는 비례하기를 여기 이제 주근선의 토크, 주근선의 토크하고 보조근선의 토크랑 곱하고 사인에다가 세타 A죠. 주근선, 요 파이엠이라고 해요. 파이엠이요. 주근선의 토크 빼기 보조근선의 토크, 그죠? 뭐 이런 관계 함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보조 토크하고 보조 토크하고 주 토크의 곱에다가 결국 이 위상각이죠. 위상각이 또 사실 이게 만약에 동일한 경우에는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토크가 크게 나오죠. 사인값은 이렇게 되니까 사인값은, 그죠? 사인값 90도로 갈수록 요 토크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이제 요런 식으로 토크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한 특징보다는 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된 부분 한두 개 정도만 적으면 되겠죠. 기동전류가 전격전류 한 5에서 7배 나온다. 이런 어떤 기동 토크가 전격 토크 한 2배 정도 나온다. 이 정도. 이런 어떤 내용들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두 개 정도만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콘덴사 기동형은 여기다 콘덴사를 달아놓고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근선의 전류가 주근선 대비해서 위상이 90도로 앞섰죠. 그죠? 여기 이제 보조근선이 이제 위상이 차가 보조근선하고 주근선하고 위상이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파이엠 빼기 파이A, 그죠? 여기서 이 각도가 더 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회전자기장이 아까 분상형보다는 이게 더 크게 토크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각도를 더 크게 만들어야죠. 그런 어떤 식각. 그래서 여기가 토크가 더 큰 이유를 이제 우리가 토크식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런 어떤 개념적인 거, 이런 것들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왜 위상차를 이렇게 더 크게 만드냐면 이 콘덴사를 이게 달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달다 보니까 주근선하고 보조근선의 그 토크차, 즉 위상각을 더 크게 만들어서 토크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형태다. 이게 이제 콘덴사 기동형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덴사 모타형은 여기를 이제 기동시하고 운전시에, 그죠? 동일 용량의 콘덴사로 기동근선에 직률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다. 여기 이제 주근선하고 보조근선 달아놓고, 여기 이제 기동하고 운전할 때, 요걸 다 쓰는 거죠. 기동하고 운전할 때 이 콘덴사를 다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콘덴사 용량은 크질 않겠죠. 아까 콘덴사 기동형보다는 요 콘덴사 용량이 작다 보니까, 여기 이제 토크도 좀 적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요런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덴사 모타, 콘덴사 기동형. 요거는 이제 콘덴사 모타형하고 콘덴사 기동하고 짬뽕형이죠. 두 개를 합한 그런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운전할 때랑 기동할 때. 요거는 기동할 때 쓰는 콘덴사고, 요거는 운전할 때 콘덴사가 되겠죠. 그죠? 요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콘덴사 모타, 콘덴사 기동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말 기동형은 뭐냐면, 이거를 구조를 마치 단상유도 전동기 구조가 직류 전동기 구조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뭐 정유다도 있고, 뭐 이렇게 브러쉬도 있고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할 때는 이 반발 전동기로 기동합니다. 즉, 기동 토크를 크게 얻기 위해서, 그죠? 기동 토크를 이제 크게 얻기 위해서 이제 이 회전자 권선을, 이게 회전자 권선을 이 브러쉬죠. 이 브러쉬로 단락을 시켜놓고 그냥 기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기동 토크가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초기 운전할 때는 기동 토크가 부족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부하 토크 이런 것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일단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어야 그것만큼 가속이 되니까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구조로 만든다 이거죠. 그 회전자를 단락을 시켜놓고 브러쉬로 단락을 시켜놓고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겠죠. 속도 올라가서 이 속도가 전격 속도의 한 70%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75%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반발 전동기를 가지고 기동하고 이때는 이제 뭡니까? 유도 전동기 원리로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75%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 원심 스위치가 모든 정류자를 다 단락을 시켜버린다. 그럼 다 단락을 시키니까 이게 무슨 형태가 됩니까? 농형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농형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농형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형 형태를 딱 만들어주니까 이게 농형 유도 전동기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의 그 농형 회전자처럼 딱 만들어줘 버립니다. 어떨 때요? 전격 속도의 75% 이상의 속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 이제 모든 정류자가 다 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전할 때만 단락이 되는 거고 전격 속도의 75% 되면 모든 정류자가 다 단락을 시켜서 단락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걸 유도전동기 원리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기동 토크가 이제 크게 필요한 부분에 자, 이 반발 전동기 형태를 이용해서 요 부분이 기동 토크가 크게 나오죠. 여기 기동 토크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기동 토크가 크게 필요할 때는 이런 반발 기동형을 쓴다. 그죠?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용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이딩 코일은 뭐냐면 이 고정자, 이 고정자의 지금 이 한쪽 부분을 지금 슬롯을 파버리죠. 이 슬롯을 파가지고 이 코일을 집어 넣어주는 거죠. 코일을 집어 넣어주니까 뭐가 됩니까? 이 세이딩 코일이라는 코일을 집어 넣어주니까 여기 이제 위상이 뒤지는 거죠. 그죠? 세이딩 코일을 넣은 부분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세이딩 코일을 넣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세이딩 코일을 넣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상이니까 여기는 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일을 넣은 쪽이 이제 지상이 되고 코일을 넣은 쪽이 않은 쪽이 이제 진상이 되죠. 여기 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회전자계가 진상에서 앞선 쪽에서 뒤진 쪽으로 회전자계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전자계 발생을 하는 게 세이딩 코일이죠. 그죠? 세이딩 코일형이다. 이런 내용 정도 그런 게 이제 특징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답안지에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요 종류들에 대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이제 결론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는 그 별도의 회전자기를 만들어주는 이 장치가 불필요하죠. 삼상에는 우리가 이제 회전자기장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여기 자체가 제가 이거 더 회전자기장에 의해서 회전자기가 돌아가는 거 다 설명해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게 A상이다. 이게 120도 이상이 뒤진 B상이다. 그죠? C상이 다시 얘랑 이제 120도 또 떨어져 있는 180도, 240도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각 부분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T1, T2, T3 이렇게 이걸 이제 봐보면 여기 이제 회전자기장이 다 만들어지는 걸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업 전에. 요것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회전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일단 회전자기장이 요 안에 회전자 있죠. 회전자가 외부에 이제 회전자기를 걸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외부에 이제 제가 지금 단상마을이라는데 이제 3상은 그림이 되겠죠. 여기 이제 A상, 120도 차이 있는 B상, 그죠? A, B, C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3상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T1, T2, T3에서 회전자기장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도록 이 전원 자체가, 그죠? 이 전류에 의한 자속 자체가 회전자기장을 만들어주죠. 근데 단상유도전동기는 우리 앞에처럼, 이렇게 회전자기를 만들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2분의 1 사이클마다 반대 방향의 토크가 튀어나와 버리니까 한 번 회전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했다가 반대 방향. 이러니까, 스스로 기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이제 보조 기동 장치를 걸어서 기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상 유도전동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계와 같은 어떤 기동 토크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종류별 특징은 상계와 같다. 특히 이제 기동 토크가 크고, 역률이 좋고, 양호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풍기나 세탁기, 이쪽에는 콘덴서 기동형. 요 콘덴서 기동형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동할 때, 콘덴서로 가지고 기동할 때, 그 보조군선하고 주군선 사이에 위상각을 크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기동 토크 클 때는 이런 콘덴서 기동형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결론은 반드시 이제 작성을 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교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